제5강 대상관계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대상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표를 보면은 오늘이 이제 기본 이론에 기본 개념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세 사람을 굵직한 대상관계 이론가들을 잡아서 그 다음 시간 클라인, 그 다음 시간 이제 말러, 그 다음 시간 위니콧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다룹니다. 원래 이제 대상관계 이론은 워낙 많은 학자들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나머지 얘기는 이제 오늘 대부분 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인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그러니까 인간 심성을 그 자아심리학과 비교해 볼 때 또 어떤 식으로 개념화하는지,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치료적인 또 발달적인 핵심을 잘 설명하는 표현인데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투사적 동의시라고 번역이 되죠. 투사적 동의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첫 시간 기본 개념을 잡는데 중요하겠습니다. 그 개념을 여러 가지들을 나열했는데 이 개념들을 다 하나씩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순서는 조금 여기서 차례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자아 심리학에서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대상관계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자아라는 표현은 이제 없습니다. 자기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데 자아랑 자기는 표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자아 심리학에서 인간 심성을 볼 때 인간을 하나의 원으로 그리면은 그 부분에서 초자아가 있고 그리고 원본능이 있고 그리고 자아가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아라는 영역을 그릴 때 쓰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이제 의식, 무의식을 양쪽으로 나눠서 이제 윗부분을 의식이라고 했고 밑에 부분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할 때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기는 뭡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인간 심성 전체, 이 전체 영역을 바로 자기라고 부를 수 있죠. 셀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랑 자기라는 표현은 무슨 차이냐? 자기는 인간 전체를 어우르는 표현이고 자아는 그 중에서 특정한 부분, 자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특정한 부분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의 차이입니다. 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아라는 표현보다 이 자기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느냐? 그거는 제목 그대로 이 대상관계 이론이기 때문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부분의 영역보다는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인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형성, 자기의 발전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관계는 이 자기를 또 분액을 나누죠.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자아심리학처럼 인간을 분액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표상, 대상표상. 이 표현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인간의 심성을 구분하는 양식이에요. 그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동그랗게 이제 자기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한 부분은
자기 표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대상 표상이죠. 이렇게 자기의 요소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미 표상이라는 영어는 이제 representation을 번역한 말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제 이미지라는 용어가 아마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보다 이제 대상관계적인 개념을 많이 담고 있어서 representation이라는 표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자기 표상이 자기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과거의 모습이든 지금의 모습이든 자기의 성격이든 다양하게 자기가 이미지로 갖고 있는 자기 자신, 그것이 바로 자기죠. 그럼 대상 표상이 어떻게 자기가 될까? 이건 좀 의문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셨죠? 뭐 과거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의 어떤 이미지, 또 성격적인 어떤 면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하여튼 본인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으셨을 텐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머니입니까? 자기입니까? 질문이 좀 웃기죠?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은 어머니도 아니죠. 어머니는 분명히 밖에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머니에 대한 상이라고 말해야겠죠? 어머니에 대한 상. 그럼 어머니에 대한 상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로 자신의 기억이죠. 그러므로 소유로 따질 때는 이 부분은 바로 자신이 됩니다. 자신. 대상 표상은 이미지상으로는 타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많은 대상에 대한 정보들, 그것이 결국은 표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실은 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성향적인 면들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내 자신, 스스로 부여된 내 자신과 또 타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요소,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을 또 둘로 나눠요.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 둘로 나누는 기준은 또 뭘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반으로 나누는데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냐? 아니, 이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로 나누냐면은 good과 bad로 나눠요. 자기 표상도 good, bad 두 군데가 있고, 대상 표상도 good, bad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눠지는 겁니다. good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bad는 나쁜 또는 이제 악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을 하든지 간에 이 good이라는 개념, 좋고 올바르고, 그리고 bad 나쁘고 잘못된 이런 개념들로 두 가지의 표상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부분의 자기 부분을 구획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자기 이미지, 또 나쁜 자기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결국 그 전체가 다 통틀어서 그거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획을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대상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모습대로 교류한다는 겁니다. 이 네 부분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대상과의 교류라기보다도 자기가 이미지를 만든 어떤 부분들을 대상한테 이제 맞추어서 내지는 대상에게 입혀서
교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대상관계라기보다는 자기의 이미지에서 매여 있는 그런 대상관계라고 할 수 있죠. 대상관계 이론은 이러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대상관계와 진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상관계가 결국은 조화를 이루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이 교류의 관계죠. 이 자기가 대상에게 어떠한 자기 상을 대상에게 계속 쏟아내고 대상 이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자기는 또다시 변형되고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 이 부분들을 이제 또 이론적으로 개념화해서 그게 일종의 인간관계고 또 발달이고 성장이고 또 치료도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러한 개념들, 교류의 개념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붙여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 이론으로 독특하게 교류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어들이 이제 함의, 분열, 그리고 투사적 동의시,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와 대상과의 교류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치료적이냐, 어떤 것이 병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대상관계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용어를 붙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용어가 있는데, 위니콧이라는 학자는 good enough moth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false self 이런 말도 썼고, good enough mother라는 말은 번역할 때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만하면 좋은 적당한 어머니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good enough 하면은 무난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예요. 아주 특출난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어머니. 근데 어느 정도 충족감이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어머니다 이런 뜻이죠. 또 false self라는 것은 거짓자기.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표현은 true self, 참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기는 이 true self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벨린트는 병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basic fault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기본적인 결함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페어벤은 인간의 본능을 object seeking이라는 표현으로, 프로이드가 이제 인간의 본능을 리비도랑 뭐라 그랬죠? 어그레션, 두 가지의 본능을 얘기했죠. 공격욕과 성적인 욕구.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본 것에 반해서 페어벤은 인간의 욕구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object seeking, 대상을 추구하는 욕구이다. 그런 욕구밖에 없다. 이런 새로운 표현을 써서 대상관계 이론을 보다 더 자아심리학과 대별되는 하나의 독특한 이론으로 체계화시키는데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의 큰 차이를 갈등 이론과 결핍 이론이라는 표현으로 서로 대비를 시킵니다. 조금 지저분하니까 화면을 지울게요. 이 갈등 이론, conflict. 갈등 이론은 어디에 준한 이론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자아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자아심리학은 인간의 분해, 초자아, 원본능, 자아 간의 서로 간의 이 불균형이 결국은 갈등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조화가 결국은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주로 대상관계 이론은 결핍 이론, defect 내지는 deficit,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느냐? 모성적인 양육이
모성적인 돌봄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인간이 이렇게 꽉 차야 되는데 못 찼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대상관계에서 어머니와 아이와의 교류 속에서 채워야 될, 건강하게 채워야 될 정상적인 이 정서 부분이든 인지 부분이든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문제다. 불균형, 이런 그 부조화 내지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자라는 것이다. 결핍. 그래서 치료의 방식의 차이는 바로 자아심리학적인 개념은 재구성. 그러니까 컴프로마이즈라고 타협 형성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힘 조절을 통해서 서로 힘의 안배를 다시 재구성을 함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면 그게 치료예요. 근데 이 결핍이론, 대상관계 이론의 부분들은 결국은 어머니로부터 못 받은 사랑을 채워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결국은 새로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못했던 부분들을 이후에 그 치료자가 보충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상관계 이론은 자아심리학과 맥락을 좀 달리한다고 볼 수 있죠. 토들러라는 표현은 그 아장아장 걷는 식이죠. 되게 이제 그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여러 시기 중에서는 이 3세에서 5세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웨디푸스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대상관계 이론은 웨디푸스 시기로 넘어가는 설명이 거의 없어요. 다 웨디푸스 이전 시기에서 인간의 발달이 마친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시기가 이제 토들러 시기죠. 그 프로이드는 학문기라고 말했던 그 시기에 를 말하는데 그 대상관계 이론은 결국은 그 시기에 모든 발달이 대부분 다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특별히 이 토들러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이 함입이나 또 분열이나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개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자료를 좀 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대상관계에서 바라보는 이 자기라는 형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읽을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정리한 그 논문인데 그 내용을 비교적 처음에 보기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논문을 위주로 저희가 일단 읽어보려고 해요. 정신분석에서 이 대상관계 이론은 최근에 발전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이 소아 관찰을 통해서 프로이드만 해도 소아를 직접 관찰한 게 아니고 어른을 통해서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유추한 것인데 이 다음 후대 학자들은 아이들을 직접 받아보자. 애들이 정말 그런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입장이죠. 두 번째는 여러 학자들인데 결국 이 가족치료. 가족치료는 1950년대 이후로 등장한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가족치료에 대한 그 공부는 또 다음 기회에 그 가족치료 강의들을 통해서 하실 테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족치료라는 연구들이 또 대상관계 부분들을 특별히 많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또 마지막으로는 분석치료. 비록 그 자아심리학을 가장 그 원류로 하고 정통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대상관계 이론도 이 분석치료의 한 장으로서 이 분석 안에서 만나는 이 내담자들의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관계 이론이 더욱더 분명해졌죠. 그 대상관계 이론은 주로 이 성격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증은 아무래도 자아심리학적인 설명이 더 좀 무난하게 다가오는데 점차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날 때 신경증
보다 이 성격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뭐 이른바 히스테리다, 강박증이다라고 불리는 이 환자군에서도 이 신경증의 군보다 더 낮은 이 성격적인 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개념의 신경증은 물론 존재하지만은 계속 이러한 성격 문제, 인격 장애 이런 군이 증가하면서 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이 그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군에 대해서는 이 자아심리학적인 설명으로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무엇보다도 그 자아심리학에서 치료법이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이라는 치료 자체가 이런 환자들은 분석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치료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던 입장이 되었죠. 근데 이러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결국 이러한 내담자들을 떠안아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틀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 대상관계, early object rel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이 초기 대상관계는 바로 어느 시기냐? 웨디푸스 이전의 시기다. 그러니까 3세까지죠. 3세를 넘어가지 않는, 3세 넘어가면은 웨디푸스 시기니까 남근기가 되니까요. 그럼 자아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항문기죠. 항문기.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이제 이론의 변화를 봤는데, 이러한 틀은 이제는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클라인, 또 페어벤 이런 학자들이 기초를 다졌고, 벨린트나 위니코트라는 학자들이 임상에서 이 이론들을 더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클라인입니다. 왜 그 클라인을 가장 먼저 다루냐면은 바로 클라인이 이 대상관계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여성 정신분석가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멜라니 클라인은 정신분석적으로 초기 대상에 주목한 중요한 인물이다.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해도 되죠.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배합니다. 여기서 클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클라인 학파의 그 저자들이 쓰는 이 대상관계라는 표현, object relation이라는 표현은 그 선천적인 공상적 관계. 이거는 아직은 그 대상관계 이론의 초기, 비록 클라인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을 처음 시도한 그 선구자적인 인물이지만은 그만큼 아직은 대상관계 이론이 명백하게 구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 이론인 자아심리학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 자아심리학에 매료되어서 이제 분석적인 공부를 시작했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을 한참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가 처음에 배웠던 이 선천적인 공상적인 관계, 자아심리학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인의 학자 그 후예들, 클라인의 어떤 개념들을 읽는 학자들이 이 내적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틀이 만들어진 대상관계 이론의 그 이론적인 핵심이 되는 대상표상, 아까 설명했죠? 그림 이렇게 그렸죠?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이렇게 나올 때 대상표상, 이러한 개념과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More mental lab of external object as experienced. 네. 이 대상표상은 더 대상에 가깝다 이겁니다. 경험된 외부 대상에 가깝다. 비록 자기 안에 구성되지만은 외부 대상에 더 가깝다. 하지만은 내적 대상은 아직은 자아심리학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자기와 더 가깝죠. 그러니까 비록 이 대상 표상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차용된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기억에서 볼 때, 아까 이제 처음 제가 질문하면서도 봤지만은, 이 대상표상은 대부분 자기 안에 있고 자기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많은 이미지들은 밖의 이미지처럼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만큼 외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클라인이 이론들은 여전히 그런 어떤 외부 대상, 실제하는 외부 대상의 어떤 힘보다는 외부 대상을 이제 빌미로 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공상적인,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아직은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게 이론이에요.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클라인의 견해와는 달리 실제 아이는 커가면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견지, 자아심리학에서 주로 얘기했던 자기 안에서의 머무르는 그런 견지는 실제 이제 대상을 만나고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외부 대상과의 교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러한 클라인의 견해들은 이제 조울증, 경계성, 그리고 정신증 환자에 대해서 작업하는데, 클라인만이 아니고 그를 따르지 않는 다른 학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클라인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클라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인물이 이제 페어벤인데, 페어벤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분석도 공부했고, 또 클라인은 나름대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상당히 프로이드에 반박하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페어벤은 대상관계를 아주 공고히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 클라인이랑 비교해 볼 때는 훨씬 자아심리학에 더 가까운, 이 말은 이제 본능이라는 그 이론의 근거에 더 충실한 그런 견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아주 색다른,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과는 색다른 제시를 한 부분이 있죠. 클라인과 비슷하게 그는 내적 세계가 이 스플리팅을 여기선 분열이라고 번역했는데, 아까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라고 얘기했었죠, 스플리팅. 그리고 이제 함입, 이것도 아까 나중에 다룰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 대표적으로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투사적 독립이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은 지금 하지 않고 뒷부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들, 대상의 분열, 자아의 분열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단계로 설명하면은 투사적 독립을 통해서 인간이 발달하고 또 치료도 결국 이 투사적 독립을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동일하게 클라인이나 페어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점차로 그는 이제 그의 이론을 통해서 본능을 리비도라는 개념의 이런 의미의 본능이 아니라 분열적인 문제라는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폐적인 요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요소에서 본능 개념들을 다시 재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부 견해는 건트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고, 또 서더랜드는 그것을 변형시켜서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페어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내재화된 관계들, 마음속에 들어온 관계죠. 그런 관계, 그리고 그 관계와 붙어있는 정서, 이 부분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내재화된,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게 된 관계들, 거기에 대한 정서들은 결국은 이것들이 마음속에 이제 억압되고 방어되어서 실제 관계들을 왜곡시킨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요인들이 내 마음속에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인물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과거의 내재된 관계에서 신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서더랜드의 글은 이런 말이 있어요. 대상은 성숙된 개체가 아니라 실은 진정한 실제 외부 대상이라기보다는 내적 형상의 현현이다. 내적 형상이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흔히 내적 대상은 외부 세계에서 가능한 대상을 찾는 탐색 기구의 기능을 한다. 즉,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할 때 정말로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인물과 흡사한가 아닌가를 비교해서 상대방을 고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고 가까운가 그것들이 결국 내적 대상을 통해서 필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다기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비슷하다 아니다를 통해서 상대방을 수용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일반적인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델에 의거해서 결국 마음속에 이 억압되어 있는 관계체계,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상 교류의 어떤 방식들, 이것들을 덮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조직 기능 체계에 올라와서, 즉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그것들을 가시화하여서 그것들이 이제 학습이나 적응,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들이 이렇게 묻혀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왜곡되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출되어서 변형도 되고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다 이거죠. 페어벤 이론을 또 후대 학자들이 이제 많이 변형을 했죠. 컴버그 같은 경우에도 그 이론을 이제 자아심리학 모델과 통합해서 특별히 이제 경계성 환자를 이해하는 데 주로 표현을 이용을 많이 했고, 딕스라는 사람은 부부치료에 이 이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자아심리학에서는 실은 자기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주로 자아, 소자, 원본능 이런 표현으로 쓰지 그 전체를 어우르는 이 자기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그런 자아심리학마저도 자기라는 이 개념에 이런 관심을 갖는 많은 영향은 바로 이 페어벤과 건트립, 제자가 될 만한 건트립의 영향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한 단어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오브젝트 시킹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인스팅트입니다. 본능이죠, 본능. 대상 추구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둘 다 이제 본능 이론, 자아심리학이나 페어빈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본능적인 개념에 충실했지만은 결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능 자체에 대한 정의가 본능이 뭐냐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의 자아심리학은 인간의 본능을 뭐로 봤죠? 리비도와 어그레션. 마치 삶의 욕구와 죽음의 욕구라고 흔히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플러스고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이드의 자아심리학에서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한 겁니다. 마치 건전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미 그 안에 에너지가 다 들어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발달시키는, 남에게서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에너지가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로 인간을 그려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상관계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백지처럼 이해해요. 대상관계 이론. 그런 독특한 이해가 가장 전문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페어벤의 오브젝트 시킹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 본능은 없다, 이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태어나서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무슨 에너지를 갖고 사느냐? 유일한 한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에너지 원이 되는 것들을 찾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 추구의 본능이라는 것은 약간의 말장난인데 결국은 내 안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에너지를 줄 사람을 찾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젖을 찾는 정도의 에너지만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는 다 젖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양육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찬다는 거죠. 근데 자아심리학의 개념은 아니다. 에너지는 이미 내 안에 다 있고 그 에너지를 갖고 뭐 전달도 하고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인간 이해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자아심리학은 인간에게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고 대상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 어머니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개인의 형상을 구성하는 절대인자는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양육자한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아심리학은 자기를 구성하는 것은 주로 자기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이론에서 뭐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맞죠. 이것들은 통합되어야 하는데 흔하게 생각하면 자아심리학은 이 선천적인 어떤 에너지가 다분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대상 추구는 후천적인 에너지가 다분히 많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마다 이 자아심리학에서 말하는 선천적인 에너지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천적인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론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페어벤이 이 여러 가지 이런 독특한 이론들을 세우면서 가장 공헌한 사실은 인간의 결정인자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양육자, 즉 대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개념화한 것이 가장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린트, 철자가 빠졌네요. 발린트는 초기 대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전통적 이론에서 1차적 자기애, 뭔지 아시죠? 이미 배웠으니까. 그 시기에 아이와 어머니를 관찰했어요. 이 시기는 아직 엄마와 애가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발린트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에릭슨은 이 시기를 기본적 신뢰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이직 트러스트. 그냥 신뢰도 아니고 기본적인 신뢰다. 근데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발린트는 어머니와 조화를 이루려는 요구가 아이에게 있고 그것이 발전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어머니와 조화를 이루려는. 여기서 이제 자기 이런 발전에 발린트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시기를 말하자면은 말러,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된 말러는 이 인간 발달을 주로 이 대상관계적인 이론에서 보는데 거기서 특히 이제 분리개별하는 시기라는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독립돼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아주 단계별로 잘 연구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리개별화 시기 이전, 공생기, 대개 이제 한 1,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공생기라고 하는데 엄마랑 아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생하는 수준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예요.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나 이런 어머니와 조화를 이루는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에 발린트는 대상이 결국은 두 가지의 생활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시기를 성향을 오크노필릭, 필로베틱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말러 이론과 이제 여기서 이제 통합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크노필이라는 표현은 공생기, 엄마랑 아기가 붙어 있을 때는 그걸 편하게 여기고
분리개별,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가 떨어지는 때는 많이 불안하게 느끼는,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런 식의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죠. 이와 반대로 필로벳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와 떨어진다는 것을 좋다기보다도 세상을 탐색하는 게 좋은 것이죠. 세상을 탐색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랑 가까이 붙으면은 어머니가 자기를 먹어버려서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랑 떨어져서 세상을 탐색하는 거를 더 즐거워하는 성향을 필로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노필리 필로벳은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을 말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오크노필로베틱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크노필리가 알아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이름을 알 게 아니라 결국 오크노필릭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합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필로벳은 어때요? 이것은 분리를 요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은 이제 어머니 쪽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쪽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흐름은 서로 대립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향이 서로 대립된다. 이 합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필로벳, 세상과 분리하는 어떤 심성들을 볼 때, 쟤는 참 무모해, 스릴만 추구하고 불안정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또 필로벳 입장에서는 이 오크노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소심하다, 의존적이다, 상상력도 없이 시도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대립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시기, 이러한 경험들이 언어 획득 이전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밸런트는 주목했어요. 2기에서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2개월에서 이런 분리와 그 합의에 대해서 방향성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을 양쪽으로 치우친 채로 있는 이 존재의 이 경험은 언어 이전 경험이다 이거죠. 언어 이전 경험. 그래서 이거를 어른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언어로 주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언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언어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내면은 결국 그것은 왜곡이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당신이 2개월 때, 6개월 때 이런 얘기들을 반복한다든지 당신의 지금 그런 행동들은 바로 이 어린 시절에 어떤 기반에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자체가, 특히 이제 클라인 학파들은 그런 것들을 언어적 해석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썼는데 이건 아주 쓸데없는 짓이다. 미친 언어를 학습하는 압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어화되지도 않았을 때의 경험을 언어로 이렇게 자꾸 재정립시키는 것은 과도한 압력이다. 또 밸런트는 이제 환자가 어렸을 때 이제 모성을 제대로 모성적 양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커서 받지 못한 부분을 제공하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못 받은 것들을 줄 때 많은 경우 악성 퇴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성 말리그넌트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악성이란 암이나 그런 어떤 심한 병일 때 말리그넌트라는 표현을 쓰죠. 악성적인 퇴행을 한다. 그래서 환자의 요구가 끝없이 증가된다. 그런 전에는 밸런트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 페렌츠라는 다른 학자가 주장했던 것들을 찬성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들을 부으면은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결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만 있어서 채우면은 새지 않는 그런 공간이냐?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개는 깨진 항아리 마냥 그런 결함이어서 부으면은 차기는커녕
더 그 부분에 대한 그 체험의 욕구만 발산돼서 자꾸 더 이렇게 이제 요구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채워지진 않고. 그래서 그 밸런트는 치료자가 무조건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치료자가 해줘야 되는 게 몇 가지 본인이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일단 공감하는 것, 주로 공감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과거 대상에 대해서 애도하는, 뭐 좋지 않은 대상들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동일한 결국 이 원초적인 경험을 불안 없이 견뎌내는 역량. 여기서 이제 원초적이라는 표현은 unstructured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언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제대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험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런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견뎌내는 거죠. 뭐 대책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들을 잘 참아내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과거의 대상과 아닌 이제 새로운 다성을 만나기 위해서 대상은 모름지기 어떨 것이다 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썸션, 대상은 당연히 나한테 뭐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줄 것이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바꿀 수 있는, 아니다 꼭 그렇진 않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용기와 지도성, 그리고 맨 마지막 시도해보는 것,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 이걸 이제 뉴 비기닝, 새 출발이라고 표현했어요. 뉴 비기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니코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위니코트에 대한 설명이 꽤 많습니다. 위니코트는 우리 대상관계 이론 4시간 중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위니코트는 이제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 이 분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아를 직접 본 경험이 확실히 많아서 그런지 소아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서 그의 이론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 대상관계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적절한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특별하게 해준 그런 학자가 됩니다. 그 또한 그 초기 모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까 얘기한 적당한 모성적인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어머니가 하는 양육이죠. 그만하면 좋은 엄마, 적당한 엄마, good enough. 그런 엄마가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false self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false self라는 개념은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헬렌 더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이제 as if personality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와 좀 비슷한 얘기죠. 이 위니코트가 말하는 이 false self, 거짓작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 초기 대상관계의 왜곡을 커서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그 프로이드식의 전통적인 분석 기법으로는 이제 참여를 못했던 그런 환자들까지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적인 지침을 잘 제공한 표현이 됐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자아심리학적 이론과는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는 설명이고요. 위니콧은 이 절대적인 의존의 시기라는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시기는 밸런트가 아까 언급했던 그 공생기 시기와 거의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2에서 6개월 정도, 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아이죠. 이때 아이는 이제 일련의 질서 감각, 그리고 개인 효능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엄마와 이제 반응을 주고받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나름대로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좀 보면은 당연히 타당한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제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내가 웃음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확고하게 믿겠죠. 이러한 과정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근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기 이후로 아이가 견딜 만한 좌절, 그리고 실망, 이것도 견딜 만한 거. 여기 톨러러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톨러러블. 다른 데서는 옵티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옵티멀. 적당하다 이거죠. 옵티멀. 그 정도의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면서 아이는 엄마로부터 이제 서서히 구분되는, 떨어지는 경험. 이런 좋은 경험으로는 떨어지는 경험이 되지 않는데, 그런 실망과 좌절은 엄마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경험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자기라는 틀이 형성되는 아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경험의 과정들이 이게 순조롭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로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대하는. 여기 이제 아이에게 공감적 접촉을 하지 않고 자기 공상에 따라서 아이를 대한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이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생각거리고 그런 어머니라는 거죠. 그런 어머니한테 아이는 이 방해와 충돌의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게다가 아이는 아직 엄마랑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상태죠. 아까 공생기라고 그랬잖아요. 엄마와 내가 거의 하나인 존재의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해와 충돌의 경험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해결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존의 위협과 같은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자기의 요구, 자기의 바램, 니드, 위시,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저 어머니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머니 눈치. 어머니의 반응만 우선시해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 안 나쁘면은 거기에 맞추고, 엄마가 기분 나쁘면은 긴장하고 굳어있고 그런 식. 자기의 느낌보다는 어머니 눈치만 살핀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순응성이라고 할 수 있다. compliance라는 표현은 다른 이론에서는 실은 이 아장아장 걷는 시기, 토들러 시기에 자기 의지와 반대되는 의견에서 그래도 질서를 좀 맞추는 이런 정도의 개념, 좋은 개념의 순응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위니코트가 말한 순응성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제대로 발휘도 못한 채로 남 눈치 보는 그런 이미지의 순응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이제 내가 또는 나에게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은 정말 진정한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대하는, 어머니가 원하는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거짓자기로 아이를 만드는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라는 그 설명이 좀 독특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옛날에는 좀 때도 많이 쓰고 몸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잘 컸어요. 이렇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어머니가 이 보채고 때를 쓴다라고 여기는 면에서 자기 방식대로 과도하게 이제 화를 표출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순응적이 된 거죠. 이 거짓자기가 발전되는 부모와의 관계, 엄마가 자기 맘대로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바로 논리적인 교류가 없다. 논리적인 것은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동작, 또 터치, 여러 가지 상호적인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가 거의 아이는 두절된 상태로 크는 거예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든 부정적으로 자라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 근데 그게 자기 실제 부모와 일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대상관계 이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은 실제 인물을 고스란히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부모에 대한 이미지, 그 의미가 부모가 자기의 공상적인 틀에 아이를 얼마나 끼워 맞췄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나죠. 자기 맘대로 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 초기 아동기 이 시기에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짓짜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그 엄마가 아이를 직접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아이의 느낌을 통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의 그 느낌, 애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라는 선입관.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제가 좀 느리구나 라든지 제가 그 뭐 민감하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는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애를 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또 어려운 게 있는데 이제 말을 배웠는데 그 엄마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엄마가 직접 말하는 표현과 다를 때 아이는 또 갈등을 갖는단 말이에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말의 본래적인 어떤 기능, 그 말의 그 액면 그대로의 부분이 아니라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뉘앙스나 또 부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지리도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실제로 못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참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표면적인 의사소통은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라면 못났다라는 표현이지만 그 이제 말의 그 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전달돼요? 사랑스럽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표현인데도 그 억양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좋아하는 마음,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기분 나쁘게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다르죠. 근데 이러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랑 표면적인 의사소통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되어서 금방 전달이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이러면 아이는 또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나 표면적인 의사소통에 집중하기보다도 단순히 부모의 표정, 눈치만 가지고 이제 진짜 의미를 따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짓자기적인 형성인데 그게 치료 안에서도 그렇다 이겁니다. 치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환자들은요, 이 분석 환경에서도 참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석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랑 거의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칸이라는 그 치료사가 이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이 분석 장소를 흔히 형식적이고 냉기류가 흐르는 어떤 어린 시절과 비슷하게 여기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그 과거를 마치 재경험하는 느낌이죠. 그럴 때 치료 세팅을 이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안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치료고 이게 발전인데 이건 안 하고 뭐를 하냐 순응적 행동으로 덮어버린다.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시간도 잘 지키는 것 같고 아주 고분고분하고 같고 그런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거는 그가 이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버텨내는 하나의 과거 전략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긍정적인 의미의 수능이 아니라 실은 겨우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한 인간, 보통의 인간,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 교류를 통해서 이런 수능적인 태도들을 그 불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위니코트는 이러한 치료 경험을 이제 그 의존심으로부터의 퇴행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 저술할 때 설명을 해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자아심리학의 구강기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위니코트가 언급하는 것은 공감을 받으려는 환자의 요구, 그리고 공감을 제공하는 분석가의 역량,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 이제 홀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홀딩. 그런 이런 공감적인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착하고 무조건 그 잘 돌봐주고 이런 어떤 그런 식의 표현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발린트나 칸이나 코웃이나 위니코트 많은 학자들이 특정한 분석 스키에서 굳이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꼭 그렇게 말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이 그 환자들한테는 부모의 영향을 구분할 수 없고, 하나의 또 부모가 자기를 강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자를 해석 위주로 접근하면 환자는 자신과 부모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석가와 환자 사이에서 상호간의 접촉을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환자가 받지 못할 사랑은 모험적으로 공급받겠다는 태도도 또한 실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자가 받지 못한 사랑을 무한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함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채워주겠다. 이러한 치료자적인 태도도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아까 언급한 듯이 발린트가 이제 그 악성퇴행이라고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을 즉 치료자를 향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면들 더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무한적인 공급의 태도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분석가는 공감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이런 공감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적절하게 제공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톨러러블, 견딜만한 내지는 옵티멀, 적당한 수준의 좌절이죠. 프러스트레이션. 그걸 통해서 실은 분화되고 독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위니콧은 이것을 저항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환자가 처음에 이상화전이 우리 치료자가 그냥 좋다고 항상 이렇게 높여 올리다가 그 다음에는 치료자가 절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경험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그건 바로 이렇게 악성적인 퇴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더 달라고 했다가 이제 안 주는 것 같으니까 확 돌변해 버리는 그런 태도를 이제 이해를 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니콧에 대한 설명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놀이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참 재밌는 설명입니다. 치료를 놀이로 비교한 놀이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위니콧의 그 재치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정신치료와 정신분석의 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개념은 결국 놀이라는 개념 속에서 같이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니콧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정신치료는 두 놀이 영역에 겹치는 부분에서 일어난다. 한 영역은 환자의 놀이 영역, 그러면 환자의 땅 따먹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영역은 치료자의 영역. 치료자도 자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공간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겹치는 부분이 생겼네요. 결국 이 겹치는 부분이 두 놀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치료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치료. 환자의 놀이 영역에서 제어되어 있는 치료자의 놀이 영역 부분을 치료자가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게 되는 두 사람의 겹치는 노력이 증가된다. 즉, 이 그림에서 이제 노란색에서 해당되는 이 부분, 치료자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환자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이 부분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치료 부분, 즉
공통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발전이다. 이렇게 위니코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릴렉세이션. 그것은 이제 신뢰의 기초에서 서로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놀이 자체가 갖는 창조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액티비티,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험들이 이제 합쳐지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자기감의 기초가 되는 셈인데, 경험들이 합쳐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놀이를 통한 그 발전 과정, 치료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니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치료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놀 수 있는 역량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석 작업에서 창조적이 되라는 것이다. 치료자가 너무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환자의 창조성이 쉽게 뺏어간다. 나는 너 다 알아. 그러면서 혼자만 알면은 의미가 없죠. 치료자가 제공할 수 없이 감추게 되는, 그리고 삼가하게 되는 많은 지식.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너한테는 아직 못 주겠어.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 그건 치료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공부했다 치면은 이제 내담자를 만나던 주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 많이 안다. 그 인간 신성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너 환히 들여다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막상 치료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치료라는 것은 둘이 같이 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위니콧이 그 설명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상관계의 그 기본 개념을 언급을 했는데, 자기 표상 얘기했고, good enough modern 얘기했죠. 그리고 false self 얘기도 했고, 베이직 폴트. 아이가 제가 비유를 들기에 깨진 항아리, 그 비유가 바로 베이직 폴트입니다. 어린 시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결함이 아이한테 악성적인 퇴행을 일으킬 수도 있는 요소가 되는 그 결함을 베이직 폴트라고 했어요. 페어벤이 인간에게 있는 본능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본능, 공격본능이 아니라 겨우 대상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본능밖에 없다. 진정한 그 에너지는 다 결국 대상에서부터 온다. 이런 이론을 얘기했던 페어벤의 주장도 있고요. 자아라는 개념, 자기라는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등 이론과 결핍 이론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 차이도 말씀드렸고, 이런 시기가 주로 주목하는, 대상관계 이론을 주목하는 시기가 토들러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설명이 안 됐던 분들, 함일, 그리고 분열,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이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마지막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결국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원을 그려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의 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해당되고, 하나의 원은 대상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에서 결국 내가 어떤 모습이 형성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그림입니다. 그 대상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긴 한데, 실은 자기 안에는 이미 표상들이 형성됐죠. 대상 표상이 있고, 그리고 자기 표상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 good이라는 영역과 bad라는 영역으로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중에 어느 특정 한 부분을 우리가 상대방한테 옷 입힐 수가 있죠. 진짜 이 대상의 모양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간주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죠. 이 일종의 왜곡인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모습 안에 있는 것들을 투영하다 보니까 그런 왜곡이 있는 거죠. 이렇게 투영하는 거, 왜곡해서 상대방을 내 이미지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 만약 이제
네, 나쁜 대상 표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서 상대방이 다 그런 사람, 전체가 그런 사람인 양 취급하는 거, 이런 거 단계를 첫 번째 단계로 투사 단계로, 투사, 프로젝트.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 사람은 뭐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만큼이나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대상 자체가 자기가 상대방이죠. 대상 입장에서는 그 투사된 이 전체의 모습처럼 자기 모양이 취급되는 거잖아요. 그 압력을 받아요. 모종의 압력. 나는 빨간색인 사람이 돼야만 하는 그런 압력을. 그런 사람을 취급하니까. 그리고 그 압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대개는 그 압력에 의한 고스란히 그 반응을 보이죠. 그래, 나 빨간색이다. 어쩔래.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셋째는 그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되돌려주는 반응, 2번이고 2번이죠. 되돌려준 반응을 통해서 그 원래의 부분이 강화되거나 또는 약화됩니다. 지금은 빨간색을 다시 빨간색으로 되돌려줬으니까 더 빨개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용어로 볼 수 있는데 동일시 또는 함입이라고. 여기서 이제 함입이라는 표현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준 이미지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약간 이렇게 필터를 하거나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받을 건 받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준 대로 받는 거예요. 준 대로 받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함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일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자기가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건데 함입은 그냥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딱 보면은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나쁜 면을 상대방한테 투사하고 또 상대방은 그 받은 압력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식으로 반응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실은 자기가 줘서 되돌려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전체를 가르쳐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1, 2, 3을 다 합쳐서 어느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차례대로 다 합쳐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해요. 투사적 동일시 안에는 함입 요소도 있고 또 투사라는 개념도 있고 압력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게 분열이에요. 여기서 good과 bad가 나누어지는 게 분열입니다. 분열은 둘로 나누는데 주로 둘로 나누는 이 둘의 개념이 주로 good과 bad예요. 되게 이제 그래서 그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흑백 논리라고도 말하죠. 흑백 논리. 흑과 백이라고 나눈다. 이것이 이제 good과 bad라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중간 상태가 없이 인간을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는 행위. 대상관계의 발달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비록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통전적인 이해에서 그 두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통합이 전체적인 과제입니다. 통합, 인테그레이션. 근데 이제 통합이 안 되면은 분열 상태가 많이 유지돼요. 이게 이제 상대적이죠. 통합되지 않으면은 분열 상태가 유지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투사적 동일시가 훨씬 더 병적이 됩니다. 치료는 뭐냐?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1번 나를 왜곡해서 투사한 입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2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치료는 2번을 선하게 바꾸는 겁니다. 나한테 아무리 나쁘게 대해도 결국 내가 이 작업을 치료적으로 소화해내서 선하게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쁜 것이 약화될 텐데 이제 그것이 치료라는 거예요. 대상관계의 이론은
이 정도로 오늘 시간 굉장히 좀 지난 편이었는데, 이런 개념을 잡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안에서 내 자신을 이제 구성하는 그 중요한 타인, 나를 양육하는 그 타인에 의해서 내가 모양이 다듬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대상관계 이론의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그 이론을 통해서 대상관계 이론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